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메리 울스턴크랍 셸리 장편 소설, 오은수 옮김. 창조주여, 제가 부탁했습니까? 진흙에서 저를 빚어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애원했습니까? 어둠에서 절 끌어내 달라고? 신라권. 정치적 정의, 케일럽 윌리엄스 등을 쓰신 윌리엄 고드윈에게 존경을 담아 이 책을 바칩니다. 1831년판 서문. 스탠더드 노블스 출판사는 그들의 시리즈로 프랑켄슈타인을 출간하기로 하면서 이 이야기의 유래에 관해 설명을 약간 붙여 주었으면 했다. 나로서는 내심 그 제안이 반가웠는데 그동안 숱하게 받았던 질문에 전체적으로 대답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 질문이란 당시 아주 어리던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소름 끼치는 착상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 내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렇게 지면에 직접 나서기는 매우 꺼려진다. 그러나 내 설명이 그 전에 쓴 작품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질 테고 오직 나의 저작과 관련된 주제에 국한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선다고 해서 스스로를 비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탁월한 문필가를 부모님으로 둔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쩌면 유별난 일은 아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글을 끼적거렸고 여가 시간에 즐겨했던 소일거리 또한 이야기 쓰기였다. 그러나 글쓰기보다 훨씬 즐거웠던 일은 허공의 성 만들기, 공상 속으로 빠져들기였다. 생각의 흐름을 쫓아가노라면 생각의 주제에 따라 상상 속의 사건들이 이어져 나갔다. 그 공상들은 내가 쓴 글보다 더 멋있고 그럴듯했다. 사실 글쓰기에서 나는 충실한 모방자일 뿐이었다.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글로 옮겨 적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흉내냈던 것이다. 내가 쓴 글은 적어도 다른 사람의 눈, 내 어린 시절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반면 공상은 온전히 내 것이었고 누구를 위해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다. 그 공상들은 내가 속상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었고 한가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나는 어릴 때 주로 시골에서 살았고 스코틀랜드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다. 아름다운 곳을 방문할 기회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우리 집은 던디 근처 테이강 북쪽 뉴욕에 있는 황량하고 쓸쓸한 곳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생각되지만 어릴 적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곳은 자유의 둥지였고 눈치 보지 않고 내 상상 속 인물들과 마음껏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곳이었다. 그때 내가 쓴 글은 매우 평범했다. 제대로 된 진정한 글, 하늘로 날아오르는 내 상상력이 태어나고 길러진 곳은 바로 우리 집 정원의 나무들 밑 또는 집 근처 민둥산의 황량한 기슭이다. 나 자신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는 일은 없었다. 내 삶은 너무도 평범해서 나 자신이 무슨 사건이 될 것 같지 않았다. 낭만적인 비탄이나 경이로운 사건들이 내 운명이 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라는 인물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 나이에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창작물로 시간을 보냈다. 그 후 생활은 바빠졌고 현실이 허구의 자리를 대신했다. 남편은 처음부터 내가 문필가 집안의 혈통임을 증명하고 문단의 이름을 남기기를 몹시 바랐다. 그는 내가 문학적 명성을 얻도록 나를 항상 북돋아 주었고 그때는 내심 나도 그러고 싶기는 했으나 그 후로는 완전히 무관심해졌다. 이때에도 그는 내가 글을 쓰기를 바랐지만 무슨 주목할 만한 작품을 쓸 수 있다고 여겨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나은 글을 쓰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 두고 보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도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여행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내 시간을 채웠다. 책을 읽거나 나보다 훨씬 교양 있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사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내가 관심 있던 문학 활동의 전부였다. 1816년 여름 스위스를 방문한 우리는 바이런 경과 이웃해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호수와 호숫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당시 우리 중에서 차일드 헤럴드의 편력 3편을 쓰던 바이런 경만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잇따라 우리에게 보여준 작품들은 시의 찬란함과 조화를 뽐내면서 하늘과 땅에 영광의 신성에 낙인을 찍는 듯했고 그 영향으로 우리는 같이 글 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해 여름은 습하고 우중충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 때문에 며칠씩 집에 갇혀 있는 날이 많았다. 마침 프랑스어로 번역된 독일의 유령 이야기 몇 권이 수중에 들어왔다. 그중 변덕스러운 연인 이야기는 한 남자가 사랑을 맹세한 신부를 껴안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예전에 버린 여인이 창백한 유령이 되어 그를 안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또 죄 많은 인생 역정을 걸어온 탓에 어린 아들들이 창창한 미래를 맞이할 때마다 죽음의 키스를 해야 하는 비참한 운명을 지닌 남자 이야기도 있었다. 한밤중에 거대한 그림자 같은 형체가 마치 햄릿의 유령 같은 옷차림으로 완전 무장하고서 그러나 투국 턱바지를 올린 채로 어둠컴컴한 길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는 모습이 간간히 달빛이 비칠 때면 목격되었다. 그 형체는 성벽 그늘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윽고 성문이 활짝 젖혀지고 발소리가 들리고 방문이 열리고 그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곤히 자는 침대로 다가갔다. 머리를 숙여 소년들의 이마에 키스하는 그의 얼굴에는 영원한 슬픔이 내려앉아 있었고 소년들은 그 순간부터 줄기에서 부러진 꽃처럼 시들어갔다. 그 후로 이 책들을 다시 읽은 적은 없지만 그 사건들은 마치 어제 읽은 것처럼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다. 우리 각자가 괴담을 쓰는 겁니다. 바이런 경이 이런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모두 넷이었다. 이 귀족 작가는 이야기 한 편을 지어내기 시작했고 나중에 일부를 그의 시 마제파 끝에 실었다. 남편 셸리는 원래 이야기 장치를 꾸며내는 것보다 아이디어와 감상을 탁월한 상상력의 빛으로 언어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운율의 음악으로 빚어내는데 더 재주가 있었지만 자신의 옛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불쌍한 폴리돌이 작가이자 바이런의 주치의 는 뭔가 아주 충격적이고 물론 옳지 못한 것을 그게 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열쇠구멍으로 엿본데 대한 벌로 해골머리를 하고 다니는 숙녀에 관한 아주 끔찍한 생각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숙녀는 유명한 코번트리의 톰보다 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침내 그녀를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게 된 폴리도리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곳인 캐플렉 가문의 묘지로 보내버렸다. 탁월한 시인들 또한 산문의 단조로움에 짜증이 났는지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과제를 곧 포기하고 말았다. 나는 이야기를 생각해내느라 여념이 없었다. 우리에게 이 과제를 하게 만들었던 작품들과 견줄 만한 이야기 말이다. 우리 본성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소름 끼치는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 독자로 하여금 두려워서 주위를 돌아보게 만들고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맥박이 빨라지게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괴담은 괴담이라고 불릴 가치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곰곰이 생각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백지 같은 착상의 무능함, 애타게 영감을 비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없을 때 작가들이 느끼는 가장 큰 비참함을 느꼈다. 이야기를 생각해냈어요? 나는 매일 아침 이 질문을 받았고 매일 아침 쓸쓸하게 부정적인 대답을 해야만 했다. 돈키호테의 산초식 말대로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지나간 어떤 것과 관계가 있다. 힌두 교도들은 세상을 떠받드는 코끼리를 제시하면서
그 코끼리를 거북이 위에 서 있게 만든다. 착상이 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재는 우선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어둡고 형체가 없는 내용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내용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발견과 발명에 관한 모든 것에서 하다못해 그것이 상상력에 속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컬럼버스와 그의 달걀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발명은 대상의 가능성을 포착하는 능력에 있다. 그리고 대상에 연관된 아이디어를 주무르고 빚어내는 능력에 있다. 바이런 경과 셀리는 종종 기나긴 대화를 나누곤 했다. 거기에서 나는 거의 말 없는 열렬한 경청자였다. 한 번은 그들이 다양한 철학 학설들을 토론했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 원리의 본질, 그것이 발견되고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왔다. 두 사람은 다윈 박사의 실험에 관해 이야기했다. 다윈이 실제로 했거나 그가 했다고 알려진 실험이 아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그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실험이었다. 그는 버미첼리 국수 한 조각을 유리 상자에 넣고 어떤 신비한 수단을 통해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 보관한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생명은 그런 식으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체라면 혹시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갈바니즘은 그런 것들의 징표가 되었다. 어쩌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조립한다면 생명의 온기가 부여될 수도 있었다. 이런 대화로 밤이 깊어갔고 우리가 자러 갔을 때는 이미 마녀가 활동한다는 시간도 지난 뒤였다. 나는 베개에 머리를 누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고삐가 풀린 상상력이 나를 사로잡더니 평소의 공상보다 훨씬 생생하게 연속적인 영상들을 내 머릿속에 펼쳐 보이며 나를 이끌었다. 나는 보았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또렷한 영상이 새겨졌다. 불경스러운 기술을 지닌 얼굴이 창백한 학생이 자기가 조립한 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몸을 뻗고 누운 남자의 소름 끼치는 환영이 보이는가 싶더니 이어서 아주 강력한 엔진의 작용으로 생명의 징후를 보이며 불편하게 반쯤 살아있는 듯 꿈틀거렸다. 무시무시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이 세계를 창조한 조물주의 엄청난 메커니즘을 조롱하게 된다면 성공에 겁을 집어먹고 혐오스럽고 소름 끼치는 작품에게서 도망친다. 그는 그것을 혼자 내버려 둔 채 자신이 불어넣은 가녀린 생명의 불꽃이 사라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불완전한 생명을 받은 것이 죽은 물질로 돌아가기를, 그가 생명의 요람이 되리라 기대했던 소름 끼치는 시체의 덧없는 존재가 무덤의 고요 속에 영원히 덮일 거라고 믿으면서 마음 편히 잘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잠든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깨운다. 그는 눈을 뜬다. 그리고 본다. 침대 옆에 커튼을 젖히고 노랗고 축축하면서도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무시무시한 존재를. 나는 무서워서 눈을 떴다. 그 생각에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공포의 전율을 느꼈고 공상 속 숨 막히는 이미지가 주변의 현실로 뒤바뀌기를 바랐다. 나에게는 지금도 보인다. 그 방, 어두운 마룻바닥, 닫힌 덧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달빛, 그리고 유리 같은 호수와 그 뒤에 높고 하얀 알프스를 보며 느낀 감동이, 끔찍한 환영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 나를 괴롭혔다. 뭔가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써야 했다. 문득 나의 괴담이 떠올랐다. 지루하게도 풀리지 않았던 나의 괴담. 아, 그날 밤 내가 무서워한 것만큼 독자들을 오싹하게 만들 글을 써낼 수만 있다면. 빛처럼 퍼뜩 기운이 솟아올랐다. 그거야. 내가 무서우면 다른 사람도 무서울 거야. 이제 한밤중에 머리맡을 떠나지 않던 그 장면을 묘사하면 돼. 그 다음날 나는 이야기를 생각해냈다고 발표했다. 그날 이런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을씨년스러운 11월의 어느 밤이었다.
이제 내가 깨어있는 채 꾸었던 꿈의 섬뜩한 공포를 글로 옮기는 일만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몇 쪽짜리 단편을 생각했다. 그러나 셸리는 그 아이디어를 좀 더 길게 발전시켜 보라고 다그쳤다. 이야기 속 어떤 사건이나 감정 흐름에 관해서 그한테 조금도 신세진 바 없다고 단언하지만 남편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는 그럴듯한 형태를 갖추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머릿말은 예외로 해야 한다. 내 기억으로 머릿말은 완전히 그이가 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또 한 번 나의 소름 끼치는 작품을 내놓고 번식시키게 되었다. 내가 이 작품에 애착을 느끼는 것은 행복하던 시절, 죽음과 슬픔은 그저 단어일 뿐 내 가슴에서 현실적인 울림을 찾아볼 수 없던 시절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여러 페이지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을 때,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나의 동반자가 이 세상 사람이었을 때 많이 걷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독자들은 그 연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수정한 부분에 관해 한마디만 덧붙이려 한다. 그것들은 원칙적으로 문체와 관련된 것이다. 줄거리에서 바꾼 부분은 전혀 없으며 새로운 착상이나 상황을 도입하지도 않았다. 지나치게 대담해서 서사의 흥미를 떨어뜨리던 부분의 말들을 다듬었다. 이런 변화는 주로 첫째 권 도입부에서 발견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줄거리에 부속되는 부분만 수정했으며 핵심 부분과 내용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1831년 10월 15일 런던에서 메리 윌스턴 크랩스 셸리 1818년판 서문. 이 소설의 바탕을 이루는 사건은 다윈 박사와 독일의 몇몇 생리학 작가들에 의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가정되어 온 것이다. 나는 그런 상상력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질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공상소설의 기본이라고 가정하면서 스스로를 일군의 초자연적인 공포들을 짜 나가는 사람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이 소설을 흥미롭게 해주는 사건에는 그저 그런 유령이나 마법에 관한 황당한 이야기들이 지니는 약점이 전혀 없다. 이 소설이 전개해 나가는 상황들의 참신함은 내용을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며 그것이 아무리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상상력의 하나의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사건들의 평범한 관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또 당당하게 인간적인 열정을 그려낼 수 있게 한다. 나는 그렇게 인간 본성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진실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애쓰는 한편 과감하게 그 원칙들을 결합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비극 서사시 일리아스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무엇보다 밀턴의 신라원은 이 법칙에 충실했던 작품들이다. 그리고 아무리 변변찮은 소설가라도 자신의 노력에서 즐거움을 주고 또 받고 싶어 하기에 최고의 시 작품들을 낳은 인간 감정의 섬세하고 다양한 결합들을 채택함으로써 당연히 허구적 산문에 일종의 면허, 아니 규칙을 부여할 것이다. 이 소설은 우연한 대화에서 나온 제안이 계기가 되었다. 시작은 반은 흥미거리였고 또 반은 시험에 보지 않은 정신적 능력을 활용한다는 모험이었다. 나머지 모티프들은 작업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함께 섞여들었다. 솔직히 나는 이 소설에 담긴 생각이나 등장인물들의 도덕적 경향이 무엇이든 그것이 독자들에게 끼칠 영향에 전혀 무심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요즘 소설들처럼 독자들을 힘 빠지게 하는 효과를 피하고 가정적 애정의 따스함과 보편적 선의 미덕을 보여주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신경 썼다. 등장인물과 주인공의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견해들이 나의 평소 신념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오해받는 일은 전혀 없었으면 한다. 또한 다음에 이어지는 책장들 속에서 끌어낸 추론을 특정 철학 원리에 대한 편견으로 보는 것 역시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또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곳이 웅장한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라는 점, 아쉬운 마음이 가시지 않는 사교적 관계 속에서였다는 점은 작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나는 1816년 여름을 제네바 근처에서 보냈다. 그의 여름은 춥고 비가 많이 내렸는데 저녁이면 우리는 타오르는 장작불 가에 모여 앉아 우연히 얻게 된 독일 괴기 소설 몇 편을 읽으며 즐거워하곤 했다. 그 괴기 소설들은 우리의 장난스러운 모방 욕구를 부추겼다. 다른 두 친구 그중 한 명의 펜 끝에서 나온 이야기는 내가 감히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떤 작품보다 더 대중의 환영을 받을 만했다. 와 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토대로 각자 이야기를 써보기로 동의했다. 그러던 중 날씨가 갑자기 화창해졌다. 두 친구는 알프스로 여행을 떠났고 알프스가 보여주는 장쾌한 풍경 속에서 유령 이야기를 쓴다는 약속에 관한 모든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다음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완성된 것이다. 1817년 9월 말로에서 1부 편지 1 잉글랜드의 사빌 부인 앞 1700모모년 12월 1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누님 기뻐하세요. 누님이 무척이나 불길하게 여기던 이번 사업이 아무런 사고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어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사랑하는 누님을 안심시키려고 이렇게 잘 있다는 말과 함께 사업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져 간다는 말을 전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런던보다 한참 북쪽에 자리 잡고 있지요. 이곳 페테르부르크 거리를 건너라면 차가운 북풍이 가볍게 뺨을 스치며 용기를 북돋우고 내 가슴을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이런 기분을 아시는지요? 이 산들바람, 내가 가는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그곳의 차가운 기후를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이 약속의 바람에 내 백일몽은 더욱 강렬하고 선명하게 타오릅니다. 북극은 얼음과 황량함만이 가득한 땅이라고 스스로 냉정해지려 애써도 그게 잘 안 되네요. 내 상상 속에 북극은 늘 아름다움과 기쁨의 땅이니까요. 마거린 누님, 그곳에서는 내내 해가 질 줄 모르며 그 거대한 원반이 지평선을 스치면서 영원한 광채를 흩뿌린답니다. 그곳은 누님한테는 미안하지만 먼저 가보았던 항해가들의 말을 믿자면 눈과 얼음이 유배당한 땅입니다. 이렇게 고요한 바다 너머로 항해하다 보면 지금까지 지상에서 발견된 어느 곳보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땅에 도착하겠지요. 그곳의 산물과 자태는 감히 견줄 데가 없을 겁니다. 천상의 현상들이 고스란히 그 미발견의 오지에 펼쳐질 테니까.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라면 기대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바늘을 끌어당기는 경이로운 힘을 발견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수많은 천체의 관찰을 정리해서 기이해 보이는 현상들이 이번 한 번의 항해로 영원히 정연한 논리를 갖추게 될지도 모르지요. 나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세상의 한 부분을 보면서 목마른 호기심을 실컷 충족시키고 지금껏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에 내 발자국을 남기게 될 테고요. 이것들이 나에겐 커다란 유혹이고 그 유혹은 온갖 위험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울 만큼 큽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동네 강 탐험에 나서 작은 배를 띄울 때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 고생스러운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상이 부질없다고 해도 내가 북극 근처의 항로를 발견하여 몇 개월 걸리는 대륙간 여정을 단축하거나 자력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물론 가능하다면 광산 같은 사업을 통해서만 효과가 있겠지만 전 인류에게 아득한 후손에게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누님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의 불안함이 말끔히 가시고 하늘에 닿을 듯한 열정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는 확고한 목표, 영원히 지성의 눈을 고정시키는 지점만큼 좋은 것이 없지요. 이번 탐험은 어린 시절부터 늘 꿈꿔오던 곳입니다. 내가 열심히 읽은 다양한 항해 이야기들은 모두가 북극 주변의 바다를 통과하면 북태평양에 닿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지요. 누님도 기억하겠지만 우리 토머스 삼촌의 서재를 채운 책은 모두가 발견의 항해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나는 제대로 교육받지는 못했지만 굉장한 독서광이었지요. 밤낮으로 이 책들을 파고들어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나에게 바다 모험을 절대 허락하지 말라는 유언을 삼촌한테 남기신 사실을 알고는 어린 마음의 원망이 대단했지요. 그 꿈이 퇴색한 것은 내가 처음으로 시에 빠져들었을 때였습니다. 시인들이 분출해낸 말들은 내 영혼을 매혹시켜 하늘까지 띄워주었지요. 나 또한 시를 쓰면서 1년 동안은 나만의 창작의 낙원에서 살았고 호메로스와 세익스피어의 이름이 새겨진 신전한 귀퉁이에 내 이름자도 새겨 넣을 수 있을 거라 상상했고요. 하지만 누님도 알다시피 나는 실패했고 그로 인해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에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아 어릴 적 탐닉하던 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지금 이 사업을 결심한 지도 어언 6년이 흘렀네요. 이 원대한 사업에 내 인생을 바치기로 했던 순간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는 내 몸을 고난에 단련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지요. 포경선을 타고 몇 번이나 북극해 탐험에 나섰고 추위와 굶주림, 갈증, 수면 부족을 자진해서 견디어냈습니다. 낮에는 다른 선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수학과 의학, 이론을 비롯해 해양 모험가에게 가장 유용한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를 공부하면서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의 한 포경선에서는 2번이나 2등 항해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했고요. 그 배 선장이 내 능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배에서 둘째 가는 자리를 제안하면서 남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을 때는 내심 우쭐했지요. 사랑하는 마거린 누님, 이 정도면 원대한 목적을 달성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 인생은 탄탄대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부가 내 인생에 차려놓은 온갖 유혹보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격려하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대답해 주겠지요. 내 용기와 결심은 확고합니다. 그런데도 희망이 요동치고 용기가 자꾸 꺾이는 건 왜일까요? 길고 험한 항해를 떠날 순간이 다가온 지금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불굴의 정신인데 말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낙심할 때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게 내 처지랍니다. 러시아를 여행하기에는 요즘이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날쌔게 눈 위를 날아가지요. 썰매의 움직임이 매우 유쾌해서 내 생각에는 영국의 역마차보다 훨씬 괜찮아 보입니다. 모피로 몸을 감싸기만 하면 추위는 그리 심하지 않아요. 나도 벌써 모피 옷을 한 벌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판에서 걸어 다니는 것과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럴 때는 운동을 아무리 해도 혈관 속의 피가 얼어버리는 것을 막지 못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겔스크를 오가는 우편 수송로에서 내 삶을 마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2주 혹은 3주 후면 최북단 도시 아르한겔스크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배 한 척을 빌릴 생각인데 배 문제는 선주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포경선을 많이 타본 선원들을 필요한 만큼 구해야겠지요. 항해는 6월이 되어야 시작할 생각입니다. 언제 돌아오냐고요? 사랑하는 누님, 그 물음에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다면 우리는 아주 여러 달, 어쩌면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만나게 되겠지요.
실패한다면 머지않아 다시 만나든가 영영 못 만날 테고.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마거린 누님, 하늘의 가호가 누님께 충만하기를, 그리고 날 지켜주기를, 그래서 누님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하는 내 마음을 두고두고 보여줄 수 있기를. 사랑하는 동생 알 월턴. 편지 2. 잉글랜드의 사빌 부인 앞. 1700모모년 3월 28일 아르한 겔스크. 사방이 온통 눈과 얼음뿐인 이곳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더디게 가는지. 그렇지만 내 사업은 이제 둘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배 한 척을 빌렸고 지금은 선원들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군요. 이미 구한 선원들은 믿을만해 보이고 또 겁을 모르는 용감한 사나이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 아직까지 흡족하지 않네요. 그리고 그게 없다는 이유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마거린 누님, 바로 친구입니다. 내가 성공해 열광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낙심해서 괴로워할 때 나를 격려해줄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종이 위에 옮기기로 했어요. 정말입니다. 하지만 종이란 감정을 전달하기엔 빈약한 매체지요. 나와 더불어 느끼고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동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누님은 이런 나더러 몽환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벗이 없다는 사실이 나로서는 정말 비통합니다. 사냥하면서도 용기 있고 마음이 넓은 만큼 교양이 있고 나와 취향이 비슷하고 내 계획에 동조하거나 수정해줄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친구라면 이 모자란 동생의 단점을 메워주련만. 난 일할 때 너무 덤비고 난관에 부닥치면 참을성이 부족한 편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불행으로 다가오는 건 내가 독학했다는 사실입니다. 14살이 될 때까지 공공 목초지를 제멋대로 뛰어다녔고 토머스 삼촌의 항해 서적 외에는 읽은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내가 모국어뿐 아니라 여러 언어를 배울 필요성이 있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내 능력을 굳게 믿으며 그 안에서 중요한 이점들을 끌어내는 힘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금 내 나이 28이지만 15살 학생들보다 훨씬 무식합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웅대한 꿈을 키워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생각과 꿈은 화가들이 이런 말을 쓰지요. 조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를 몽상적이라고 경멸하지 않을 만큼 이해력이 있으면서도 내 마음을 잡아주려고 노력할 만큼 다정한 친구가 절실히 필요해요. 하긴 그래봤자 쓸데없는 넋두리겠지요. 망망대해에서 하다못해 이곳 아르한 겔스크의 상인이나 뱃사람들 중에서 그런 친구를 찾을 리 만무하니까요. 그러나 이들의 우락부락한 가슴에도 어떤 기상, 인간 본성의 찌꺼기와는 사뭇 다른 감정들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대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사람은 굉장히 용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미친 듯이 명예를,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출세를 갈구하지요. 그는 영국 사람인데 출신 국가와 직업을 따지려 들고 세련된 교양이 부족한 이곳 환경 속에서 가장 고결한 인간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 포경선에서 처음 그 사람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마침 그가 이 도시에서 일자리 없이 빈둥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선뜻 채용했습니다. 갑판장은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너그럽고 규율에 얽매이지 않아서 배 안에서는 두드러진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 소문난 그의 성실성이나 꺾일 줄 모르는 용기에 보태져 그 사람을 꼭 써야겠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어린 날을 외롭게 보낸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누님의 다정하고 섬세한 보살핌을 받으며 지낸 몇 년이었고, 그러면서 너무 순화된 탓인지 선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잔인한 작태를 보면 나도 모르게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절대 그런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원이 마음씨가 친절하고
더구나 같은 선원들이 그를 존경하며 순종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면 정말이지 그런 사람을 쓸 수 있어 굉장히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갑판장에 관해 처음 얘기를 들은 건 약간 낭만적인 경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행복하게 사는 한 부인한테서 들은 얘기였지요. 그의 과거를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래전 그는 그럭저럭 부유한 집안의 러시아 아가씨를 사랑했는데 그에게는 포상금을 모아둔 돈이 꽤 있었고 그래서 그 여자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한 번은 그가 아가씨를 만났을 때였지요. 그녀가 눈물범벅이 된 채 그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용서해달라며 애원하며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가난하여 아버지가 절대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너그러운 친구는 애원하는 여자를 달래주었고 연인의 이름을 듣고는 곧바로 자기 사랑을 포기했지요. 사실 그는 여생을 보낼 계획으로 이미 농장까지 사둔 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농장을 통째로 가축을 사려고 남겨둔 돈과 함께 자기 연적에게 주어버렸지요. 그러고는 아가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노인은 이 친구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단호히 거절했고 노인의 뜻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친구는 자기 나라를 떠나버렸지요. 그는 한참 후에 옛 연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다시 돌아갔답니다. 정말 고생한 분이구나. 누님은 이렇게 감탄하겠지요. 그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곤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는 터키인처럼 과묵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둔감함 같은 것이 언뜻 엿보였는데 그래서 그의 품행이 더욱 놀랍게 느껴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가 받았을 관심과 연민이 가셔버리기도 하지요. 내가 불평 좀 한다고 해서 또 내가 모를 수 있는 내 고난을 위로해줄 친구가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결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여기신다면 누님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내 결심은 운명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항해가 지연되는 건 날씨 때문에 출항이 허락되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이번 겨울은 지독히 추웠지만 곳곳에 봄을 알리는 징후가 보입니다. 더구나 이번은 유난히 일찍 봄이 찾아온다 하니 어쩌면 예상보다 일찍 출항할지도 모르겠군요. 절대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내 손에 달렸을 때에 내가 얼마나 신중하고 사려 깊은지는 누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출항을 생각하며 지금 느끼는 감정을 뭐라 표현할 수 없군요. 즐거운 반, 두려운 반인 이런 설레임을 누님께 전달하기란 불가능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곳, 안개와 눈의 땅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엘버트로스는 한 마리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내 안전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또는 노수부처럼 찌들어 탄식하면서 누님께 돌아갈까봐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시까지 들먹이니 웃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죠. 사실 위험한 바다의 신비에 대한 나의 이런 애착, 뜨거운 열정은 상상력 넘치는 오늘날 시인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내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나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부지런한 성격이지요. 한마디로 성실합니다. 끈기와 근면성으로 실천하는 노동자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그것 말고도 경이로운 것에 대한 사랑, 경이로운 것에 대한 믿음이 한데 얽혀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바로 그 계획이 남들이 가는 평범한 길이 아닌 내가 탐사하려는 험한 바다와 미지의 땅으로 나를 재촉합니다. 이제 좀 더 절실한 문제로 돌아가네요. 누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광대한 바다를 횡단하고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최남단을 돌아가서 말입니다. 감히 그런 성공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의 경우를 상상하는 것도 견딜 수 없군요.
당분간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편지를 보내주세요. 가장 필요할 때 누님의 편지를 읽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누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애정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나한테서 다시 소식이 없다면요. 사랑하는 동생 로버트 월턴. 편지 3. 잉글랜드 사빌 부인아 1700년 7월 7일. 사랑하는 누님, 무사하다는 말과 함께 꽤 멀리까지 항해해 왔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급히 몇 자 적습니다. 이 편지는 아르한 겔스크를 출발해 고향으로 가는 한 상인의 손에 들려 영국에 도착할 것입니다. 나보다는 운이 좋은 사람이지요. 어쩌면 난 앞으로도 많은 세월 고향 땅을 보지 못할 테니까. 그래도 기분은 더없이 좋습니다. 선원들은 씩씩하고 확고한 목표 의식을 보이고 떠다니는 얼음장들이 계속해서 우리 배를 지나쳐 가면서 우리가 가는 땅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지만 이 사람들의 길을 꺾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벌써 아주 고위도까지 접근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한여름이어서 그런지 영국에서처럼 아주 따뜻하지는 않지만 힘찬 남풍은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해안으로 우리 배를 날쌔게 밀어주고 기대하지 않았던 활기찬 따사로움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편지에 남길 만한 사건이 없습니다. 한두 번 강풍이 불었고 한 번 배에 물이 샜다는 것이 사고라면 사고지만 노련한 뱃사람들한테 그런 사건은 기억할 만한 일도 못 됩니다. 앞으로도 항해 도중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마가린 누님. 다짐하지만 누님은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도 무모하게 위험에 덤비지 않겠습니다. 항상 침착하게, 참을성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내 노력의 왕관을 씌워주겠지요. 그렇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멀리 길도 없는 바다에서 안전한 길을 더듬어 왔는데 말입니다. 바로 저 별들이 내 승리의 목격자요 증인들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았으되 순종적인 저 자연 위로 계속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나이의 굳센 가슴과 단호한 의지를 무엇이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이 부풀어 무심결에 심정을 토로하고 말았군요. 이제 마쳐야겠네요. 내 사랑하는 누님께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로버트 월턴. 편지 4. 잉글랜드 사빌 부인학 1700년 8월 5일. 너무도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기록해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 편지가 누님에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만날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하지만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7월 31일 우리 배는 얼음에 둘러싸이다시피 했습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조여오는 얼음장은 좀처럼 배가 떠 있을 공간을 내주지 않았어요. 더욱이 짙은 안개가 우리를 에워싸면서부터 상황이 꽤나 위험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를 세우고 날씨가 변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지요. 2시쯤이었을까? 안개가 거쳐 주위를 둘러보니 눈길 닿는 곳마다 울퉁불퉁한 얼음 평원이 끝없이 뻗어 있더군요. 몇몇 동료는 투덜거렸고 나는 불안한 생각에 바짝 정신을 가다듬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한 광경이 관심을 끌면서 우리는 긴박한 상황을 싹 잊어버렸지요. 우리가 본 것은 나지막한 탈 것이었습니다. 개가 끄는 썰매 같은 것이 800m쯤 떨어진 곳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으로 그 나그네가 멀리 들쭉날쭉한 빙산 사이로 빠르게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이번 출현은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우리 배는 어떤 육지에서도 몇백 킬로미터는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령 같은 그것은 마치 그렇지 않다는 듯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만큼 멀리 오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얼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흥미롭게 그를 지켜보았을 뿐 쫓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시간쯤 후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얼음이 갈라지면서 우리 배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얼음바다가 갈라진 후에 어둠 속에서 떠다닐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과 배가 충돌할까봐
우리는 그대로 아침까지 멈춰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때를 이용해 몇 시간이나마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가판으로 올라가 보니 선원들 모두가 한쪽 뱃전에 모여 왁자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는데 바다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 같더군요. 사실 전날 보았던 것과 비슷한 썰매가 거대한 얼음 조각에 실려서 밤새 우리 배 쪽으로 떠밀려 온 것이었어요. 개는 한 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썰매에는 사람이 탔는데 선원들은 그 사람한테 배로 올라오라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본 나그네가 풍기던 인상과는 달리 알 수 없는 섬의 미개한 원주민이 아니라 유럽인이었습니다. 내가 가판에 나가자 가판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우리 선장님이 오셨소. 이분은 당신이 이 넓은 바다에서 죽는 걸 구경만 하지는 않을 거요. 낯선 사람은 나를 보더니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 억양이 섞인 말투였어요. 당신 배에 오르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선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누님도 아시겠지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다니요. 그에게 우리 배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을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배가 탐사차 북극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말에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 배에 타겠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목숨값으로 겨우 뜻을 굽힌 사람의 몰골을 누님이 봤다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지는 거의 얼었고 피로와 고생으로 몸은 몹시 야위었더군요. 나는 그렇게 몰골이 처참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를 선실로 데려갔지만 그는 신선한 공기가 부족한 곳에 들어서자마자 정신을 잃어버리더군요. 그래서 도로 가판으로 데려가 브랜디로 몸을 문지르고 억지로 조금 먹여서 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기에 우리는 곧바로 담요로 그의 몸을 싸서 주방 화덕 굴뚝 옆자리에 눕혔지요. 그는 서서히 기운을 차리고 수프를 조금 먹더니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그는 말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 사람이 워낙 고생을 심하게 해서 정신이 나간 게 아닐까 걱정했거든요. 그가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자 그를 내 선실로 옮겼고 내 임무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시간을 내어 그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흥미로운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눈은 보통은 야성을, 어떨 때는 광기마저 띄었지만 어쩌다가 누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해줄 때는 표정 전체가 말 그대로 환해지며 다른 데서는 결코 본 적 없는 온화하고 상냥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울하고 절망에 빠진 모습이고 가끔은 그를 짓누르는 비탄의 무게가 버거운 듯 이를 갈기도 했습니다. 이 손님이 약간 기력을 찾자 그에게 이것저것 캐 묻고 싶어하는 선원들을 떼어 놓는 것이 더 큰일이었지요. 철저하게 안정을 취해도 회복이 될까 말까 한데 지금과 같은 몸과 정신 상태로 선원들의 쓸데없는 호기심에 시달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대위가 그 손님에게 무슨 일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썰매를 타고 이처럼 먼 곳까지 왔는지 연유를 묻더군요. 그는 안색이 확 달라지며 어두운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서 달아난 자를 찾으려고요. 선생이 쫓는 그 사람도 똑같은 것을 타고 갔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게 그자 같군요. 우리가 선생을 만나기 전날 개 몇 마리가 썰매를 끌고 얼음 위를 지나가는 걸 봤는데 거기 사람이 타고 있었다오. 이 말이 이방인의 관심을 끌었고 그 악마, 그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 간 길에 관에 많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얼마 후 나와 단둘이 남자 그가 말하더군요. 내가 이 선량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한 게 틀림없을 텐데요. 그런데 너무 배려하느라 그런가 당신은 나한테 별로 물어보는 법이 없군요. 맞습니다. 내 호기심을 채우고 싶은 욕심에 선생을 괴롭히는 건 아주 무례하고 비인간적인 일이겠죠. 하지만 당신은 이상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기력을 되찾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었고요. 잠시 후 그는 얼음이 갈라지면서 그 나그네의 썰매를 삼켜 버리지는 않았을까 물었습니다. 나는 조금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얼음이 깨진 건 자정쯤이었고 그 전에 그 나그네는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시들어 가던 이방인의 몸에 새로운 생기가 감돌더군요. 그는 갑판에 올라가 아주 열심히 전에 나타났던 썰매를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바깥 공기를 쐬기엔 몸이 너무 쇠약하니 선실에 가 있으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망을 보게 하고 뭔가 새로운 물체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알리겠다고 약속했지요. 이것이 이 낯선 사람의 등장에 얽힌 오늘까지의 내 기록입니다. 이방인은 점차 건강이 좋아지고 있지만 별로 말이 없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선실에 들어가면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매우 온화하고 점잖아서 선원들 모두가 비록 그와 몇 마디 나누지 않았으면서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친형처럼 좋아지기 시작해서 계속되는 그의 깊은 시름에 나도 덩달아 연민과 동정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그는 고귀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어요. 만신창이가 된 지금도 저렇게 매력적이고 상냥하니까요. 사랑하는 누님, 저번 편지에서 말했지요. 망망대해에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찾은 것 같습니다. 그의 정신이 불행으로 인해 망가지기 전이었다면 나는 그를 내 마음의 형제로 두게 되어 행복했을 겁니다. 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종 일기에 쓸 생각입니다. 기록할 만한 새로운 사건이 있다면요. 1700모모년 8월 13일 그 손님에 대한 나의 애정은 나날이 커져만 갑니다. 그는 나에게서 감탄과 연민을 동시에 깜짝 놀랄 정도로 자아내곤 합니다. 그토록 고귀한 사람이 불행으로 파괴되어 버린 것을 보면서 어찌 가슴 저미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는 무척 점잖으면서도 무척 현명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세련된 교양을 지닌 듯 입을 열면 엄선된 단어들만 쏟아지는데도 말이 빠르고 유창합니다. 이제 그는 상당히 기력을 되찾았고 자기보다 앞서간 썰매를 찾는지 거의 갑판에서 지내다시피 한답니다. 계속 우울한 표정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자신의 불행을 되새기는 일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계획에도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는 내 사업에 관해 자주 나와 의견을 나누고 나는 그에게 숨김없이 내 계획을 말하지요. 내가 성공을 기대하며 세운 모든 계획과 성공을 위해 취한 사소한 조치 하나하나에 그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가 공감해주면 나는 쉽게 감동해서 내 마음속의 말을 털어놓고 내 영혼에 타오르는 열정을 드러냈으며 또 몸이 달아오를 정도로 열에 들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부와 내 존재, 내 모든 희망을 기꺼이 희생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적대적인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찾는 지식을 얻기만 한다면 한 인간의 생사는 사소한 대가일 뿐이라고요. 그런 말을 듣던 그의 표정에 어두운 그늘이 점점 짙어지더군요. 처음에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손으로 눈을 가렸고 이윽고 그 손가락 사이로 떨어지는 눈물을 보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슴을 들썩이며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말을 멈추었지요. 그가 어색한 억양으로 길게 말을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불행한 사람, 당신도 나 같은 광기를 지닌 거요? 당신 역시 그 도치의 한 모금에 취한 거요? 들어보시오. 내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그럼 당신은 입술에 댄 그 잔을 내 던지게 될 거요. 누님도 상상이 가겠지만 그 말은 내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을 덮친 비애의 발작이 약해져 있던 그의 힘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가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많은 휴식과 평온과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격한 감정을 다스리고 나자
그는 감정의 노예가 되었던 자신이 경멸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어둡게 피어오르던 절망을 가라앉히면서 다시 나와 관계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가 내 유년기에 관해 묻더군요.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되살아났습니다.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소원, 지금까지 내 운명이 허락한 것보다 더 진한 교감을 친구와 나누고 싶다는 갈증을 이야기했고,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자랑할 수 없다는 내 신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이방인이 이렇게 대답했지요. 나도 같은 생각이요. 우린 불완전한 존재요. 만들어지다만 존재. 하지만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선하고 고귀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친구 삼아야겠지만 우리의 나약하고 불완전한 본성이 완전해지도록 도와주지는 못해요. 나한테도 친구가 있었소. 그 친구는 가장 고귀한 인간이었고 덕분에 나는 우정에 관해서 좀 알게 되었지.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고 당신 앞에 펼쳐진 세상이 있는데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소?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그의 표정이 평온해지는가 싶더니 슬픔으로 굳어져 내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는 침묵에 빠져들더니 곧 자기 선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의 혼이 망가져 버렸다고 해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만큼 섬세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별이 반짝이는 하늘, 바다, 그리고 경이로운 이 지역이 보여주는 온갖 풍경들은 마치 그의 영혼을 지상에서 들어 올리는 힘을 지니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이중의 존재를 지녔지요. 한편으로는 불행에 시달리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 속에 들어가 앉으면 슬픔이나 어리석은 무모함 따위는 들어설 수 없는 영역 안에서 후광을 지닌 천상의 존재처럼 변하곤 하지요. 이 성스러운 방랑자를 이렇게 열광적으로 표현하는 내가 우습지요. 하지만 누님도 직접 그 사람을 보면 웃지 못할 겁니다. 누님은 가정교사도 있었고 책도 많이 읽었고 세상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으니까 약간 까다로운 편이지요. 그래서 더욱 신비한 이 남자의 범상치 않은 장점들을 잘 파악할 거예요. 도대체 그가 무슨 능력을 지녔기에 내가 아는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매해 보이는지 나도 몇 번씩 알아내려고 애써 보았답니다. 아마도 그건 직관적인 식별력, 빠르면서도 절대 틀림없는 판단력,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명쾌하고 예리하게 사물의 원인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때문이 아닐까 해요. 여기에 풍부한 표현력과 영혼을 사로잡는 음악 같은 폭넓은 억양의 목소리도 한몫하고요. 1700 모모년 8월 19일 어제 그 이방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턴 선장,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을 겪어왔소. 사실 한때는 그 나쁜 기억들을 내 몸과 함께 묻어버리려 했지만 당신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한때 내가 그런 것처럼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고 있소. 하지만 내 경우와는 달리 그 소망의 희열이 거꾸로 당신을 무는 독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오. 내가 겪은 재앙을 말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의 전철을 똑같이 밟으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똑같은 위험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 같으니 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적절한 교훈을 끌어낼 거라고 생각하오. 당신이 이 사업에 성공하면 그 교훈이 방향을 가르쳐 줄 것이고 혹 실패한다 해도 그것으로 위안 삼을 수 있겠지요. 누가 들어도 놀라운 이야기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 두시오. 우리가 좀 더 익숙한 환경 속에 있었다면 난 당신이 나를 불신할까 어쩌면 비웃지 않을까 걱정했겠죠. 하지만 이 황량하고 신비로운 곳에서는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느껴질 거요. 변화무쌍한 자연의 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풍경을 보고 웃어넘겨 버리겠지만 그리고 그 많은 사건들이 진실임을 말해주는 증거는 내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소.
누님도 쉽게 짐작하겠지만 나는 그 말에 몹시 감격하고 말았지요. 그러면서도 그가 불행한 지난날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슬퍼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가 약속한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어 몸이 달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에서였고 또 한편으론 내 힘이 닿는다면 그의 운명을 개선해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나는 이런 내 감정을 말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동정은 필요 없어요. 내 운명은 거의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한 가지 사건만 기다리고 있고 그러고 나면 평화롭게 잠들 거요. 선장의 기분은 잘 알겠어요. 그는 내가 끼어 들려는 것을 눈치챘는지 말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건 잘못 생각한 거요, 친구. 이제 당신을 친구라 부르며 말을 놓아도 되겠지요? 어쨌든 그 무엇도 내 운명을 바꾸진 못해요. 일단 내 이야기를 들어보오. 그러면 내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알 테니까. 그러더니 그는 다음날 내가 한가할 때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약속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임무를 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낮 동안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매일 밤 가능한 한 그의 말 그대로 기록하기로 작정했지요. 일이 바쁠 때는 최소한 메모라도 할 생각입니다. 누님한테는 이 기록이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를 알고 또 직접 그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나는 훗날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흥분하면서 공감할까요? 지금 숙제를 시작하려는 지금도 그의 힘찬 목소리가 내 귓전을 울리고 빛나는 그의 눈이 애수를 가득 담고 나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야윈손하며 내면의 영혼으로 빛을 발하는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가 들려줄 이야기는 틀림없이 이상하고도 충격적이겠지요. 자기 앞을 가로막는 용감한 배를 쌓아안고 난파시켜버리는 무시무시한 폭풍우처럼.